네, 이번에 교총에서 발표할 내용 사전에 좀 공개할게요. 18년 교원중심 국가교육과정 2차 현장 토론, 역량중심 교육과정 설계와 실행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량춘추 전국시대를 맞아 라는 데서 시작하고, 그리고 요즘에 역량춘추 전국시대가 요거 때문에 그래요. 역량이라는 말이 현재 평가 기준으로서, 학력평가 기준으로서의 역량, 대학 수학능력시의 평가 기준, NCS 역량, 총론의 역량, 교과 목표 역량, 새로운 학력이라는 말, 참학력, 이렇게 엄청 많은 용어들로 인해서 지금 이제 역량춘추 전국시대라는 말을 방불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한번 해가는 겁니다. 보통 이제 찬물일 때 에너지를 공급하면 막 물이 끓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부피도 피하기 힘들고 온도도 피하기 힘들어요. 그전에 막 끓는데 완전히 혼돈 상태죠. 근데 이제 에너지를 딱 중단시키면 어때요? 물은 잠잠해지고 그러면 부피 측정이 되죠. 근데 그때는 부피 측정됐을 때 열이 가해졌으니까 부피가 커졌겠죠. 두 번째, 온도도 높아져 있겠죠. 이게 이제 하위 레벨에서 상위 레벨로 옮겨간 거거든요. 이 안에는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란 시대가 온다면 그 혼란 시대에는 항상 속에 에너지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혼돈 상태가 오잖아요. 그럼 저는 뭘로 보냐면요. 제 시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바닷물 이렇게 조용하게 있어요. 그러면 누구도 밖에서 에너지를 넣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닷물이 막 출렁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저 바닷물을 저렇게 출렁이게 하려면 인간이 저걸 하게 한다면 얼마나 에너지가 들어갈까? 뭐 풍력을 동원하든 아니면 뭐 기계를 동원했을 때 앞바다에 움직이는 그 바다의 움직임을 인위적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까? 엄청난 에너지잖아요. 그 엄청난 에너지가 바닷물을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힘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 상태란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갈등 상태란 내가 봤을 때는 엄청난 에너지가 외부에서 주입된 거예요. 여기 편안하게 있는데 누가 와서 막 그러니까 힘들게 하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에너지가 들어온 거예요. 갈등이란 에너지다.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제가 생각을 안 해봤어요. 좋은 에너지는 이제 아닌 것 같은. 불규칙 에너지지. 그러니까 이용 가능한 에너지가 아니라 불안한 에너지야. 이게 막 어떻게 죄일 수가 없어. 이걸 활용할 수도 없어. 불안한 에너지가 불편한 거지. 이제 불안하니까 불편한 거야. 근데 만약에 그것이 질서 있는 에너지로 돌아왔다 쳐봐. 그럼 여기 돈이 1,000만 원 생겼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잖아. 이렇게 이걸 해주세요. 알았어. 질서 있는 에너지가 들어오면 바로 돈이 돼. 그런데 불규칙한 에너지로 들어오면 이 돈도 아니고 있는 것도 갖고 아닌 것도 갖고 그냥 힘들기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1,000만 원이 들어온 게 규칙 에너지는 아니잖아요. 그건 규칙 에너지지. 긍정적과 부정적 에너지. 아니 그러니까 1,000만이 뭐 했을 때 뭐가 들어온다는 말은 내 삶에 기쁨을 일으킨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뭔가 에너지가 들어온 거잖아. 네, 근데 또 반대로 슬픔을 일으키면 슬픔도 뭔가 들어왔잖아. 네. 그러니까 들어온 에너지가 좀 질서가 있어. 질서가 있다는 말은 고민하지 않아도 돈이 확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급여가 1,000만 원씩 들어온다는 규칙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냥 들어왔다는 건 규칙이 아니죠. 어쨌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렇게 혼란이나 갈등이 왔을 때 이거를 어쨌든 에너지. 그렇지, 에너지로 보라는 거야. 그리고 그 불규칙적인 것을 질서를 부여하면, 내가 질서를 만들어주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이익으로 또는 내가 그렇지 원하는 에너지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춘추 전국 시대는 AI 시대에
이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이 바뀐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바뀐 것 때문에 세상이 좋아질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연구 과정을 한번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번에 10쪽으로 정리가 됐는데 저는 이제 자유학교 그러니까 교육부의 지도를 받지 않는 자유학교에서 자유학교 측면에서 교육을 연구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측면에서 연구할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학교를 들어가면 제도, 교육과정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본질적인 역량을 중심으로 연구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저는 일하기 좀 수월했죠. 그러면서 뭘 발견했냐? 인간의 핵심 역량이 뭔고? 뭐 다 알만한 얘기죠. 인간의 능력, 인간이란 생각하는 존재다. 이게 본질 아니에요. 예, 본질적 역량에서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고력이었죠. 근데 그 사고력은 어떻게 개발되는가? 사고력이 본질이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인류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 그룹을 뽑아놓으라면 당연히 노벨상 그룹이 되겠죠. 아니면 기업 측면에서 본다면 잡스라든지 IBM이라든지 이런 데가 되고. 그럼 다 특징이 뭐예요? 이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낸 사람들. 그럼 인간의 최고 능력은 없는 걸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저는 목적적 역량이라고 그래요. 오늘 아주 중요한 개념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딱 전달하고 싶은 거 제가 자주 얘기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때는 복잡하다. 이해가 안 될 때는 복잡성이야. 자, 하루 24시간을 잘 생각해봐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잖아요. 그러면 하루 아침 해 떠가지고 계속 저녁에 다시 지고 다시 아침 해 뜰 때까지 한 번도 같은 형태의 반복이 있어요? 24시간 내에는. 없지, 당연히. 지구가 자전하는 게 그 자전하는 동안 일어나는 이거는 한 번도 같은 게 없어요. 단지 24시간 지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질서가 생기는 거지. 24시간을 사는 사람한테는 반복이라는 걸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완전히 뭐예요? 복잡성이에요. 근데 24시간 지나고 나면 단순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얼마나 복잡했어. 수십만 년 동안 인간이 이해를 못했잖아. 그러다가 중력 법칙과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 이 두 가지가 딱 발견되면서 얼마나 단순해졌어.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단순할 수가 있어? 초등학생도 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수십만 년 동안 이해 못했던 거를 이렇게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복잡하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 이제 한번 얘기해봐요. 복잡하다라는 말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인데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기가 파악이 안 된 거예요. 24시간이라는 주기가 반복된다는 주기를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게 흔히 말하는 나비 효과예요. 그리고 카오스 이론이란 말이에요. 카오스 이론. 그러니까 카오스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자, 지금 바람의 흐름에 지금 여기 이 지역에 있는 바람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자동차가 휙 지나가면서 바람을 일으킨 게 이쪽 차 저쪽 차 하는데 그걸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1년 동안을 관찰하고 나면 이 지역에서는 동일한 패턴이 생겨요. 그것이 이렇게 되죠. 하루는 이렇게, 하루는 요렇게, 하루는 요렇게, 하루는 요렇게. 아무 패턴이 없어요. 근데 1년을 하고 나니까 모양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 안에서 돌아. 이게 나비효과 그 카오스 이론의 핵심이거든요. 실제로 이걸 컴퓨터로 찾아내죠. 그래서 카오스라는 말이 혼돈 상태라는 뜻이 아니에요. 카오스 이론이라는 뜻은 혼돈 상태로 보이는 것을 주기를 넓혀주니까 거기에는 항상 질서가 있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질서를 찾는데 저는 교육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질서가 있을까? 오늘 그 질서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네, 이거 파악하고 난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교육적 시도들이 얼마나 복잡함을 만들어낸 도구들인가를 알게 돼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김정 원장님은 수학만 하기 때문에
수학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성 속의 단순화를 발견하기 어려워요. 하나를 하는 사람. 그렇다고 전체를 보는 사람은 또 이 전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원리 파악을 못하면 또 발견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정말 단순한 원리를 발견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거죠. 대신에 김은종 원장님은 수학 안에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 법은. 그러나 인간이 인재가 되는 방법을 다룰 때는 또 수많은 변수 앞에 직면해야 되는 거죠. 결국 저는 이제 여기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얼마나 단순한가 보세요. 자, 저 한번 봐보세요. 진짜 단순합니다. 무엇이 능력이 있냐? 아까 말했잖아요. 노벨상급, 그 다음에 기업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내는 사람, 다 공통적인 면이 이 세상에 없는 거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성공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상 또 있어요? 나는 뭐 그 이상 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 성인들은 뭘로 봐야 돼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왜 노벨상급에 넘어서느냐? 당시에 유대인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구원이라는 측면을 이방인들에게 확 퍼뜨리면서 전 세계에 크리스찬, 기독교화를 만들어냈어요. 그 당시에 문제를 해결한 거죠. 유대인이 해결 못한 문제를 해결했어요. 석가도 그 당시에 힌두교가 해결 못한 문제를 해결했어요. 다 똑같아요. 이슬람의 마음에 떠요? 당시 그 부패한 그 종교의 형태를 이슬람이 깨트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사상가들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자연 과학자들은 세상에 숨겨진 질서를 발견하고 기업들은 세상에 숨겨진 필요를 찾아서 적용하고. 자, 뭐 더 할 말 있어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능력이야. 그러면 목적적 측면에서 역량은 너무 단순한 거야. 너무 단순해. 이것만 해내면 되잖아. 그럼 이거 모를 사람은 없지. 아, 이거 정말 중요해. 그럼 요 능력을 기르자. 자, 그럼 이제 이거 과정적이잖아요. 두 번째는. 오늘 지금 이 내용을 그냥 탁 함축해서 정리해 줄게요. 이제 그럼 목적적 측면에서 역량은 더 의문이 없죠. 자, 그럼 이제 과정적으로 가보자. 이 역량을 개발시킨 데는 어떤 시간적 인과관계가 있을 거고, 요소적인 거 있을 거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일단 인과관계로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이거지. 자, 첫 번째 목적적 역량, 이거는 무슨 역량이냐 이거야. 새로운 걸 찾아내는 역량, 인간이 가진 기능 중에 무슨 역량이에요? 사고 역량이라고. 사고. 즉 사고가 하는 기능이잖아. 사고가 하는 기능이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사고력이 개발돼야 돼. 이게 전부죠. 혹시 사고력 말고 다른 걸로 이걸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잖아요. 예, 그럼 사고가 아까 말한 대로 사람들이 필요를 찾아서 해결 상품을 만들어내고 세상에 일반화시키고, 자연의 법칙 중에 숨겨진 걸 찾아서 그거를 도구화시켜서 사람들이 쓰게 하고, 사회적 무질서를 찾아서 그 질서를 해결해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거고. 자,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없는 질서를. 그렇다면 이것은 오로지 사고밖에 더 있냐고. 그럼 그 사고는 이제, 자, 그 사고는 뭐냐? 여기서 정리하면 되죠. 자, 이제 목적 정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과정으로 가겠습니다. 과정에서 첫 번째, 이 목적에 가장 가까운 게 사고죠. 그럼 사고는 뭐냐 이거지. 먼저 속성. 사고란 뭐냐? 우리가 사고란 뭐냐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순한 답변을 하는데 그거 말고, 사고란 어떻게 생겨먹었냐 이거지. 그 속이. 그러면 이건 너무나 단순한 거야. 저는 이걸 이해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줄 몰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앞뒤의 관계를 안다. 이게 사고예요. 앞뒤의 관계를 안다. 그러니까 앞뒤의 관계란 인과란 말이야. 근데 이 앞뒤 관계가 이제 강아지들도 앞뒤 관계 알아요? 그죠? 예. 요즘 강아지들은 저기 페이스북에 나오는 강아지들은 꽤 똑똑하잖아요. 밥 안 주면 밥그릇 가져와가지고 달라고 그러고, 그래도 안 주면 밥그릇을 확 던져버리고.
별의별 정말 대단한 애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앞뒤를 아는데 이제 인간의 앞뒤를 인지하는 능력은 단계가 길어. 이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까지 이제 그 관계, 앞뒤 관계를 몇 뎁스까지 더 파게 들어가는 이게 이제 결국 사고력의 역량이죠.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예측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되죠. 목적적 역량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새로운 걸 알아내는, 새 질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새 질서를 찾아내는데 어떻게 찾아요? 바로 방금 말한 사고의 이 예측 기능이죠. 예측 기능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뎁스를 찾아서 들어가는 예측 기능이에요. 이게 전부야. 그럼 이제 사고에 대해서 알았어. 그럼 이제 그 사고는 어떻게 해서 예측을 하게 되느냐 이 말이죠. 자, 사고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는 살펴보니까 사고가 하긴 하지만 그 자원이 필요하더라는 거야. 예측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정보라는 자원이 필요하더라 이거죠. 이 정보라는 자원이 없이는 절대로 이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그거는 아주 그 고급스러운 컴퓨터 프로세스일 뿐 정보가 없으면 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의 이 두뇌는 또한 컴퓨터가 다르게요. 컴퓨터는 만들어진 자체가 고급 두뇌예요. 근데 인간은 태어날 때 이 자체가 고급 두뇌가 아니야. 세포 몇 개가 이제 확산되면서 이렇게 분열되면서 나가다 보니까 이 세포가 분열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정보가 탑재되지 않으면 절대로 고급 두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성형 지능이고 컴퓨터는 완성형 지능이에요. 생성형 지능의 특징은 뭐냐면 완성으로 가는 과정에 계속 정보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컴퓨터는 그냥 완성형 지능이기 때문에 그냥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놓고 딱 엔터를 누르면 답이 나오는데 인간의 지능은 예를 들어서 한 10년 동안 얘를 아무것도 안 하고 놔뒀다가 예, 갑자기 글을 주고 여기서 읽고 글 핵심 파괴라 이래갖고는 바보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성형 지능은 성장 과정이라는 걸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이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습이라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류는 우리의 목적지인 새 질서를 찾아내거나 만들어내는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능력이란 건 다 알 수 있어. 웬만한 좀 교육 좀 하는 사람은 이게 능력이란 거 알아. 그리고 그것을 하는 능력은 또 사고를 하는 것도 알아. 근데 그 사고를 예측적 사고를 정말로 개발시키는 역량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이제 이 부분이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육이라는 과정에서 거쳐온 싸움이야. 이제 누가 더 잘하냐 이 얘기라고. 누가 더 잘하냐. 그래서 이제 언어를 통한 정보 습득이 필요한데 정보는 어떻게 이제 습득하느냐. 두 가지 정보 습득이 있어요. 하나는 언어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과 상황을 오감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 예. 근데 언어만 습득하는 걸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왜? 언어라는 것은 이미 저자가 상황을 가져다가 언어화시켰기 때문에 상황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언어는 우리가 흔히 이제 학문의 상하탑 안의 학문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인간도 똑같은 현상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배운 것과 배운 것이 현실 속에서 경험돼서 같이 정보가 연결돼야 돼. 그래서 언어 정보와 상황 정보가 하나로 엮여지는 거. 이게 이제 바로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때 정보가 자원이 되는 거야. 무슨 자원? 예측할 수 있는 자원. 두 번째 자원은 뭐냐? 해당 분야, 내가 예측하려고 하는 어떤 영역에 대한 자원이 있어야 돼. 정보가 있어야 돼. 중요한 거예요. 첫째, 내가 예측하려고 하는 정보, 예측하려고 하는 질문 또는 목적, 예측하려고 하는 대상, 그 대상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 대상에 대한 언어 정보와 상황 정보가 믹싱돼야 돼. 여기서 믹싱이라는
서로 간에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 두 가지 정보를 일치를 못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학은 수학을 졸업하고 직업은 이제 다른 데를 가고 관심은 이쪽이고 공부는 다른 쪽이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탐구력이 있는데 반해서 정보가 그 탐구 대상과 다른 거예요. 정말 불행한 교육이죠. 그러면 첫 번째는 교육에서 첫 번째는 뭐겠어요? 정보일까요? 예측하려고 하는 목적일까요? 그렇죠. 목적이 먼저인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것도 없이 정보를 막 받아들이니까 이거 참 세상에서 가장 슬픈 교육인 거야, 이게. 아니, 예측할 대상이 없는데 그 배운 걸 어디다 쓰냐고. 그리고 머릿속에 좀 남아있다고 치더라도 그게 다 사라지는 파편화된 지식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하려는 그 목적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정보를 수집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지금 이 질서만 따라가면요,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인재 양성의 절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수학을 가르칠 때도, 영어를 가르칠 때도, 모든 교육을 할 때 이 절차를 따라서 교육 프로세스를 만들 거냐. 이게 바로 방향인 거죠. 그래서 올리온 스쿨에서 지금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여기 핵심이에요. 정말 이렇게 단순한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보가 들어옵니다. 정보가 들어오면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끝이에요. 여기까지 끝이야. 그런데 여기 이제 뜻하지 않은 변수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는 진짜로 단순한 거예요. 예. 더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인류는 지금까지 온통 책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말하고 외우고 말하고 외우고 말하고 이거 반복해 온 거야. 정보 자원 가져다가 언어 정보 자원, 상황 정보 자원 가져다가 믹싱해서 예측하고 예측한 것이 맞아서 질서를 부여하면 인류의 위대한 인물이 돼요. 그러니까 공부 얼마나 단순해 이제. 열심히 배워라. 응? 학습해라. 학습이 뭐야? 학습. 네. 습은 상황. 학은 배운 거. 다 알고 있다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뜻하지 않는 변수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이 변수에 적응을 잘 못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교육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태양에서 핵 에너지가 융합되면서 수억 년 동안, 수십억 년, 수백 년 동안 이 태양이 타잖아요. 근데 지구에서 그 태양을 못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태양의 핵이 융합이 되려면 1억 도가 필요해요. 근데 지구상에 1억 도를 견딜 용기가 없어. 네, 그래서 못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전자기로 그 1억 도를 견디는 것을 지금 가두고 있는 실험을 해서 성공을 했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말한 게 뭐냐, 방금 말하는 새로운 질서, 그 다음에 예측, 그 다음에 정보, 끝. 근데 이걸 담을 그릇이 필요하잖아. 이 그릇을 또는 이 방금 말한 이 질서를 담아내는 어떤 옆에 둘러싼 범위, 범주,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이는 이거는 스스로 생기지 않거든. 그게 뭐냐? 자, 지금부터 이제 그걸 설명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정보가 얼마나 이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자,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목적적 역량과 과정적 역량을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목적적 역량은 분명해졌죠? 새로운 질서, 탐구 또는 부여. 그 다음에 그 질서를 탐구하고 부여하는 데는 예측적 역량, 사고의 예측적 역량. 근데 예측하게 만드는 것은 정보 자원의 힘. 자, 이것이 하나의 속성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 쭉 넘어가서 지금 우리 시대라는 입장을 한번 써볼게요. 이제 방금 말한 게 목적적 측면이었다면 이제 과정적 측면은
이 목적을 완성시켜서 범주를 만들어주고 질서를 만들어주는 순서 절차라고 한다면 먼저 그걸 말하기 전에 AI 시대라는 왜 그러면 이 상황이 도래했느냐? 왜 이런 상황이 도래? 옛날처럼 그냥 읽고 쓰고 배우고 암기해서 쓰면 되는 시대로 그냥 가면 우리끼리 지금 도토리 키재기 해 가면서 갈 텐데 왜 갑자기 지금 와서 이 목적적 측면의 역량을 이렇게 더 부각시키는 시대가 됐느냐 하는 질문에 이제 답을 한번 하고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AI 시대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AI 시대는 인류를 제가 구분을 좀 해봤어요. 아마 이 구분 처음 볼 겁니다. 인류를 구분하면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인류 분할 방식이 뭐죠?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철기 시대. 이거를 기준이 뭐죠? 도구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생산 기준으로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 인공지능사회. 이게 생산 기준이죠. 시대로는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나누죠. 근데 딱 두 개로 나눈 기준이 하나 있죠. 문자를 기준으로 문명시대, 원시시대. 원시시대, 문명시대. 이게 인류를 딱 둘로 나누는 방식이에요. 엄청난, 이 둘로 나눈다는 말은 그 분할 기준이 어마어마한 기준이란 뜻이죠. 근데 인류에 또 한 번에 둘로 나누는 시대가 왔어요. 딱 진짜로 둘로. 문자를 기준으로는 문명과 원시라는 어마어마한 세 개의 분할이 필요했는데 이번에는 지능이라는 기준에서 인간지능이라는 것과 인공지능이라는 정말 유례없는 분할 방식이 생겨났어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지를 못해 잘. 그걸 저는 그림으로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원시, 농업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원시시대, 문명시대 이렇게 나누는 방식이 하나 있고 자연지능 또는 인간지능, 인공지능 시대 이렇게 나누는 방식이 있어요. 시대로 나눈다면 이건 2011년 정도로 보고 이거는 문자가 개발된 시대 BC 3000년 이거는 이제 각각의 시대별로 나누죠. 자, 이렇게 인류를 완전히 두 동강 내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이 사건을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원시시대와 문명이 갈라졌을 때 인류의 교육 방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학교. 그렇죠. 읽기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전에는 전부 구두 도제, 그렇죠? 구두하고 말로 시키고 행동으로 하고 현장으로밖에 할 수 없었어. 말로 전달하고 말로 기억하고 모든 건 말이었다고. 말과 행동. 근데 갑자기 문자가 나온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교육판이 그냥 그죠? 어느 정도의 연계성 자체가 없을 정도로 바뀌어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이 자연지능 시대하고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또 한 번의 무시무시한 교육의 파탄? 읽기에서 질문으로? 맞아요? 응? 읽기에서 질문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질문도 거기 포함되어 있죠. 어마무시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물론 지금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을 접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다는 몰라요. 누구도 사실은. 지금 인공지능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면 이 정도인데 이 모습이 확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 아까 말한 강력한 인공지능으로 바뀌어버린다면 그 다음 뭘 하지? 아직도 우리는 몰라요. 이 세계 앞으로 흘러가. 지금 나타나는 약한 인공지능 때문에 이 정도면 우리가 이 정도 교육으로 바꿔야 되지만 앞으로 그 변화의 큰 축은 어마무시한 거죠. 느낌이 오죠 이제. 네. 느낌이 안 와요? 자,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바라본 세계예요. 제가 이걸 빨리 책으로 써야 그 제3의 물결처럼 하나의 어떤 시대 흐름을 쫙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한 달 드릴게요. 칸에 들어가세요. 장사 좀 알렸지. 셀프 과목. 어디 거래라도 들어가서 셀프 과목이죠. 한달 휴업하시면 돼요. 이게 출렁선 같은데 그냥 저거 하나 하나 잡아놨어요. 필리핀에 그 김상희 원장님이 간다는데 지금 잡아놨 한 달까지. 자, 어쨌든
이런 중요한 시대적 변화 앞에 우리는 지금 직면해 있어요. 이거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야 돼, 이번에 강의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럼 이 시대의 교육 방향은 어디로 갈 거냐? 이제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런 이 어마어마한 시대의 전환 앞에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 자, 첫째,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현재 교육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 왜? 인공지능이 어디로 갈 거냐 알아야 그걸 토대로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현재 구조 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 예, 이 현재 구조, 이 두 개를 알아야 우리는 미래 교육의 흐름을 잡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인공지능 시대라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현재 IBM 아슨하고 딥러닝으로 분류돼요. 둘 다 비슷한 시점인데 딥러닝이 좀 늦었죠. 그렇지만 IBM은 상당히 축적된 노하우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병원에서는 왓슨의 기능이 아주 뛰어나죠. 딥러닝은 아마 내가 볼 때는 왓슨보다 훨씬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이 인공지능의 특징이 뭐냐? 인간이 해왔던 일을 하나씩 잠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하는 일이 뭐죠? 이제 공부할 때 한번 쳐봅시다. 자, 아까 예측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예측 목적을 가져. 그럼 이걸 나 예측해야 돼. 그럼 그 다음에 뭐 하죠? 인공지능이 이걸 예측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빅데이터를 가져오죠. 우리가 공부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만들어진 데이터야. 아니 근데 얘들도요, 만들어진 데이터는 아니에요. 사물 인터넷은 그 비정형 데이터가 막 들어오잖아요. 막 그냥 카메라에서 사람이 매일 지나다니는 게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비정형 데이터거든. 비정형 데이터에서 우리는 패턴 데이터를 추출해내야 돼요. 그게 현재 딥러닝이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직은요, 지금 사람들이 막 딥러닝을 학습시킨다라고 할 때 막 사람들이 정보를 만들어 놓아줘요. 아직까지는 그게 충분한 역량이 아닌 거죠. 근데 진짜 비정형 데이터는요, 그냥 이렇게 영상만 딱 찍고 있는데 딥러닝이 딱 보더니 저기에 이런 패턴이 있네, 저기에 이런 패턴이 있네, 이렇게 찾아내면 인간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보다 뛰어난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카메라가 딱 켜놓고는 야, 저기서 평소에 옷을 이상하게 입은 사람, 그 다음에 길을 가다가 이상하게 빨리 가는 사람, 두리번거리는 사람, 요런 것들을 잡아주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빨리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놈들을 훈련시킬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딱 집어넣어주면 지금 딥러닝은 그 목적만 가지고 이제 반복 실수를 해요. 그래서 반복 실수를 하면서 그 목적에 도달되는 비율이 10% 하면 이제 15%를 향해 나가고, 그러면서 실수한 거는 버리고 맞는 것은 선택해서. 알파고 바둑이 그랬잖아요. 1000만 번씩 도 가지고 가장 좋은 수만 찾아가는 거죠. 인간은 그런 역량이 안 돼요.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은 이러한 현장성을 가지고 지금 인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역량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인공지능이 도달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언어를 읽고 스스로 공부하는 거. 이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언어를 어떻게 해줘요? 데이터 마이닝. 사람이 데이터 마이닝을 해주는 규칙을 짜주거나 마이닝을 해서 줘야 얘가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을 못해. 인간의 데이터 마이닝은 그냥 읽으면서 이거 핵심이 뭐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뭐네, 저 작가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네, 숨겨진 마인드가 뭐네, 저 사람이 가진 배경이 뭐네, 이거까지 추론을 하는데 아직 이제 인공지능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그겁니다. 인간처럼 수행을 하는데 아직은 언어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육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언어 능력을 더 탁월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앞으로 언어 능력을 인공지능이 더 가져가겠죠. 그럼 또 그때 또 역량의 방향은 또 바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인공지능이 가진 특징이 있다면 우리는 그 특징 외의 걸 만들어 써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 이건 이제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두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배운 걸 내가 전수받을 수가 없죠. 그냥 바로 순간적으로
교육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 지구촌에 70억 있으면 70억 다가 따로따로 배워야 돼. 얼마나 낭비야. 근데 인공지능은 한 놈이 배우면 더 이상 그 다른 컴퓨터는 배울 일이 없어. 그러니까 70억 대가 나눠서 한 가지씩 배우고 공유해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럼 이제는 인류는 사실 이제 더 이상 학습의 세계에서 인공지능과 겨루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동물이 인간하고 싸우겠다가 나섰다면 아마 다 멸망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공지능하고 싸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놈들이 잘하는 건 하게 놔두고 그럼 그놈들이 못하는 것이 뭐냐? 예, 지금 그놈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예, 딱 절대적인 요소 하나. 그놈들이 우리를 못 다스려. 아직은. 그럼 우리가 다스려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 다스림을 받는 자와 다스리는 자 사이에 보면 지식과 기술이 달라요. 리더의 기술과 직원의 기술이 달라. 우리는 리더의 기술, 즉 인공지능을 다스리는,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이 역량이 필요한 거야. 아주 중요한 역량이에요. 근데 사실 이 역량이 더 고급 역량이거든. 사고에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전체를 보는, 질서를 만들어내는 이런 역량이에요. 그 드라마를 제가 자주 보는데 요즘 이제 바람의 나라라고 그 대무신왕인가? 고글에 그거 보고 있는데 주몽하고 연결이 되는 게 좋더라고요. 왕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왜 저런 명령을 하지? 이해가 안 돼. 근데 왕은 그걸 설명을 안 해줘, 이유를. 일단 수행을 하게 해놓고 뒤로 가서 하고 나보면 A가 A에게 시킨 명령과 B와 C, D가 시킨 명령이 뒤로 가서 하나로 그림이 만들어질 때 보면 아, 이게 반역자를 처단하는 거였구나. 여기 각각의 명령 수행자들은 몰라. 위에 있는 큰 그림을 가진 왕만 그 의도를 숨긴 채 목적을 달성. 만약 의도를 밝혀놓으면 뒤로 가서 목적이 달성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공지능을 다루는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내가 지금 이 질문을 여기한테 던지고 저놈한테 모든 인공지능이 동시에 능력을 가진 게 아니고 얘는요 분석 능력이 있고 얘는요 탐구 능력이 있고 쟤는 비전 능력이 있고 각각 달라. 사람이 다 다르듯이. 그러면 비전 능력 있는 놈한테 야 지금 기상 현황 좀 보내줘, 분석해줘봐. 이쪽에다가는 야 지금 미국의 기상 상태 좀 분석해봐. 뭐 이렇게 각각 명령을 내려가지고 들어오는 정보를 종합해서 내가 내릴 수 있는 최종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결국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는 이 역량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핵심 역량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목적적인 측면이죠. 근데 그 역량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는 과정적인 역량이 필요해요. 자, 과정적인 역량은 뒤에서 그냥 몰아서 가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특징을 알았고, 그 다음에 그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봤습니다. 두 번째, 현재 교육 시스템을 알아야 돼요. 현재 교육 시스템을 알아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교육 방향과 전략이 있어도 우리는 이런 교육과정 시설, 교사, 예산, 제도 같은 시스템적 요소에 의해서 실행 여부가 결정이 돼요. 그 학교 교육은 참 좋은 목적이 있다 해도, 좋은 도구가, 좋은 전략이 있다 해도 실행이 어려워. 실제로. 그런 한계성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거를 대안교육에서 이제 만들어가면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재 교육에서 교육의 목적이 갖고 있는 그 방향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볼게요. 자, 2015 교육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핵심 역량이 올바른 인성에 근거한 창의융합형 역량이라고 목표는 정의되어 있어요. 그럼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교육학의 목적이 착하고 똑똑한 놈 키우는 거다. 같은 말이야. 올바른 인성 착하고 창의융합형 똑똑하고. 그러면 기업교육은 안 그러나요? 요즘 기업교육의 특징이 뭐예요? 관계성 좋고 그다음 문제 해결력 좋고 똑같은 말이죠. 자, 착하고 똑똑한다라는 말은 인류 역사에 변함이 없는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네, 목적적 역량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리해 보면 빨리 이해가 돼요. 이 그림으로 한번 보면 여기 보세요. 목적적 역량, 착한 사람, 똑똑한 사람. 그 다음에 과정적 역량이 이제 제가 말한 역량의 4가지 요소고요. 그 다음에 2015 교육과정은 핵심 역량 6가지, 지식 역량, 교과 정보. 그 다음에 OECD도 마찬가지로 핵심 역량 3가지, 그 다음에 지식 역량은 동일. 자, 결국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까 목적적 역량은 아까 말한 대로 인류의 위대한 발견자, 질서를 발견하고 질서를 세우는 사람들. 근데 인성이 없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있었다고 가지고 숨겨져 있었던 거지.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핵심 역량 6가지로 교육부에서는 만들었고 OECD에서는 여기 3가지로 만들었고 그 3가지를 3가지를 정리하면 제가 지금 올리언 역량이라고 말하는 자주, 인성, 인지라는 3가지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지식 역량은 말 그대로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 근데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만으로 지식이 안 돼. 정말 될까요? 불가능하죠. 왜? 아이가 태내에서부터 듣고 자란 요소, 가정에서 듣고 자란 요소 이거 다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저는 정보 역량이라고 불러서 정보 역량 안에는 학교에서 배우는 형식지, 집에서 배우는 암묵지 또는 비형식지 다 포함해야 정보 역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의 그림이 나오는데 이걸 저는 온리원 역량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명칭을 한번 정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온리원 역량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온리원 역량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느냐? 첫째, 목적적 역량이 착한 사람, 똑똑한 사람인데 이 똑똑함을 정리해 보면은 2가지거든요. 지능과 정보로 나와요. 지능과 정보. 그래서 이걸 그냥 인지력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정보력은 원래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인지력, 정보력, 똑똑한 사람 이 2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착한 사람은 그대로 인성력인데 그러면 이 중에서도 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자, 목적적 측면에서는요. 이미 질서를 찾거나 부여했던 사람들은 자주력이 이미 있는 사람들이야. 그죠? 그러니까 굳이 자주력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과정적으로 가볼까요? 어린 아이로부터 지금 올라가면요. 자주력이라는 것은 똑똑하고 착한 거를 만들어내는 온실이거든요. 얘가 없이는 절대로 이게 불가능해요.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는 학생이 인지력이 개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며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는 학생이 인성이 개발되기 어려워요. 인성이란 보세요. 시킨 대로 하는 것은 로봇이죠. 사람 배려한단 말이에요. 시킨 대로. 그럼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행동하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애절이라는 것도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럴 때는 이 정도 하면 좋다라는 건데 진짜로 인성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사람 마음에 맞춰서 내가 행동을 바꾸는 거. 이게 인지적 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도성이 없이는 인성이나 인지가 개발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뭘 발견하게 돼요? 이 도표를 통해서 나오는 이 결과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과정적으로 가면은 자주성이 빠지면 뒤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자주성이 필수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자주성의 근거에서 인성과 인지력이 개발되고 이 2가지에 의해서 다시 정보력이 개발되는 거예요. 결국 이걸 우리는 과정적 역량이라고 부르는 거죠. 순서로 접근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략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렇다면 이제 해봅시다. 목적적 역량, 질서를 창조하고 질서를 발견하는 사람들. 자, 그리고 이 질서를 발견하고 창조하는 과정에는 꼭 인간의 예측 역량이 가동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예측 역량은 필수적으로 정보가 뒤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목적적 역량이야. 그럼 이 목적적 역량을 과정적 역량으로 풀어보면 그럼 어떻게 접근하느냐?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첫째, 자주적 역량을 먼저 실천해야 된다. 자주 역량은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말해서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 요소,
부모, 스승, 친구, 뭐 기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주 역량은 완전히 바뀌어버려. 사라질 수도 있고 강화될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고 되려 주변의 그 환경 무슨 뭐 추위가 있거나 아니면 경제가 어렵거나 이건 별로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 위대한 인물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엄청난 자주력을 발휘해서 초대형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주변의 어떤 인간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람의 영향이 아주 커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야 괜찮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옆에서 약간만 코칭해주면 되네 이게 바로 자주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자주 역량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요 옆에서 지원 호응하는 요소 두 번째 마음의 호응 말고 두 번째 방법의 지원. 방법이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하면 한 서너 번 하면 그 다음에는 자기도 좌절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야, 너 하면 안 되겠다. 옆에 사람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려버려. 그러니까 실패를 자주 하면 주도성이 떨어지고 호응도가 없으면 당연히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호응도와 방법의 지원.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돼. 내가 스스로 움직였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야 돼. 안 그러면 어떤 아이도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돼요. 그게 바로 주도성을 만드는, 자주성을 만드는 아주 핵심 노하우입니다. 두 번째는 인성역량이죠. 인성역량의 핵심은 이겁니다. 무시 않고 배려 존중한다. 이게 전부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원리를 알고 나면 아까 말했죠. 원리를 알면 단순하다고. 그러면 무시하지 않는 거를 어떻게 중단시키고 배려와 존중으로 태도를 바꾸느냐. 이게 과제인 거죠. 사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남에게 피해를 줄 경우가 많나요? 비주도적인 사람이 피해를 줄 경우가 많나요? 그렇지, 당연히. 주도적이라는 말은 원칙이 자기 이기성에 근거해서 주도적이기 때문에 일단 이기성에 근거한 주도적인 것은 무조건 주변 사람에게 다 욕먹게 돼 있어요. 이기성에 근거하는. 그럼 이기성에 근거하지 않는 주도성이 몇 가지나 돼? 솔직히. 안 그러고? 우리 솔직히. 이기성에 주도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잘 되기를 위해서 했다. 에이, 파고 들어가면 이 학생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결국 이 단계만 몇 단계 들어가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기성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적이라는 뜻은 뒤에 사고를 많이 치게 돼 있어, 분명히. 맞죠? 네. 그럼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뭐겠냐고. 주도적이면 다 인성이 안 좋게 돼 있다니까. 먼저 나서서 뭐 하는 사람들은 재수없다는 소리 많이 듣잖아요. 네.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진짜로 배려하면 돼. 진짜로 저 사람을 도와주면서 나도 잘 되는 이 윈윈 마인드 또는 이런 마인드. 너가 잘 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잘 될게. 선우 마인드. 이 두 가지면 돼. 윈윈이랑 뭐라고? 윈윈하고 선후. 너가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에 너 잘 되면 나도 잘 될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인류의 역사의 성인들이라고 그러죠. 왜? 죽을 때까지 희생해서 살다가 죽고 나면 1000년을 2000년을 명예를 달고 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처럼 나는 먼저 너를 위해서 살 테니까 그 다음에 내가 뭐 명예를 얻을게. 이렇게 하는 선우 마인드 아니면 방금 말한 윈윈 마인드. 네, 최소한 윈윈 마인드만 돼도 신뢰를 얻을 수 있어. 근데 후선 마인드가 되면 이제 곤란하지. 네, 이렇게 우리는 인성에서 이걸 갖춰야 주도적이 돼도 욕을 안 먹어. 만약에 선우 마인드와 윈윈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이제 신뢰를 얻어서 움직인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래, 네가 해. 주도적인 사람을 좋아한다니까.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더야. 우리가 따르는 리더라고. 그 사람이 움직이면 나한테 도움이 돼. 그러니
주도적인 사람이 인성 역량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지. 이명박 사고만이라 그런 기분이. 그렇죠. 이제 알겠죠. 왜 주도성과 인성이 앞에 딱 받쳐줘야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인지 활동을 할 수 있고 정보 수집을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찾아내고 그 질서를 우리 삶 속에 안착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는 인성력도 인지력이 있어야 제대로 인성. 그거는 이제 강화 효과예요. 제가 중요한데 인지력이 더 우선돼야 되지 않나요? 이제 다른 얘기 들어갈게요. 아이들은 아직 인지력이 없는 상태예요. 아이들은 그것까지 인지를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은 목적적 측면이거든요. 목적적 측면은 당연히 인지력이 인성을 찾아내고 적용하거든. 어른들은 그럴 수 있는데 학생은 아직 무슨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나서서 하라고 그러면 그냥 막 하다 보면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인성을 키우는 것도 주변에 엄마나 아빠나 선생님이 너 이러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정보를 주는 거죠. 그걸 이해했을 때 얘가 행동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아이가 아무것도 주변에 그런 정보가 없는데 스스로 인성력이 키워지지 않죠. 그러니까요. 그것이 말도 될 수 있고 환경이라는 정보도 될 수 있지. 그 말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쨌든 인성이 그만큼 가치가 중요하다는 말씀. 그러니까 인성이 없이는 주도성이 그냥 바로 그 좌절을 일으키는 요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게 돼버려요. 자기 이익적으로 움직이는 주도성은 한두 번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학습할 때는 자주성 다음에 인성을 개발시키고 그 다음에 학습이 들어가야 그렇지. 학습이 효과가 가장 좋은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인지를 가지면 그 인지는 자주도 개발하고 자기 스스로 자가 동기도 하고 인성도 개발하고 그래서 일이 잘 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래서 목적 단계하고 과정 단계를 나누는 거예요. 그 과정 단계는 방금 말한 주도, 인성, 인지, 정보라는 흐름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목적 단계는 아까 말한 대로 질서를 찾아내기 위해서 예측하고 정보가 필요하다. 이것이 그냥 목적 단계에 하는 사람들에서 완성된 사람들의 역량이다 이 말이에요. 목적적 역량이라는 것이 예측하는 역량, 그 다음에 질서를 찾아내기 위해서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있어야 되고 역량인데 거기에 이건 정보가 있어야 돼. 이걸 합쳐서 우리는 목적적 통합 역량으로 봐. 근데 그 목적적 역량의 말은 현재 지금 뛰어난 사람을 보면 이걸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요 세 가지를 하고 있어. 정보 수집 잘하고 자 먼저 예측 이런 질서를 찾고 싶어. 그래서 예측을 해. 정보를 수집해. 그래서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예측해서 목적을 이루어. 이게 순환이거든. 자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싶어. 질서를 찾고 싶어. 그럼 예측을 해야 돼. 그래서 정보를 수집해.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예측해. 예측해서 목적을 달성해. 딱 원형고리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 측면. 이게 결과적 측면이야. 그러니까 인류의 위대한 사람은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인류의 위대한 사람은 이 역량을 갖고 있어. 근데 이 역량만 보고 달려갔다가는 아이들을 다 망치는 거야. 왜? 예를 들면 이게 그거 같아요. 애들은 다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고 다 한반에 있잖아요. 그런데 인성적 측면에서 그냥 우리가 하는 쉽게 말하면 무시하지 않고 배려 존중해야 되는 그 가치를 잠깐만 설명해도 그건 모두가 받아들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먼저.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목적적 역량이 큰 사람은 천재들이야. 그렇지. 그런데 모든 애들이 다 천재는 아니니까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과정적인 역량이 그렇죠. 이제 과정. 그래서 이제 과정적 역량에서는 방금 말한 목적을 세워놓고 여기에 이제 주도력, 인성력, 인지, 정보력이 뒤따라가면서 가야 된다. 결국은 목적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지. 이걸 위해서. 그렇지. 그런데 그 주도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학원이든 학교에서든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건 빼고 바로 가자마자 정보부터 공부하는 거야. 인성도 없고 그냥 인지도 주도도 없고 그냥 바로 그냥 정보부터 공부하니 이게 무슨 교육이겠냐. 그나마도 그 속에서 살아남은 애들이 참 기특한 거야. 그 나머지가 얼마나 다 좌절을 하냐 이 말이야.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그러면 과정에서 자주 인지 정보예요? 이제 인지 정보는 거의 섞여 있어. 정보를 배우면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구분하기 어려운 정도인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진행한 전체 그림이 오늘 굉장히 단순해졌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야기는 올연 역량의 단순성을 찾아라. 네. 모든 것은 복잡성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 단순성이 있다. 그걸 우리는 카오스 이론이라 한다. 그래서 복잡성은 한 개의 주기가 길다는 뜻이다. 그 긴 주기를 한 번 지나고 두 번째부터 그 주기가 같다는 걸 찾아내는 게 바로 원리다. 패턴을 알게 된다. 그 패턴은 그 다음에 아주 단순한 법칙과 절차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육에서의 패턴이 이 과정적 역량. 바로 이거죠. 목적적 역량과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과정적 역량을 수행할 수 있는 거. 그럼 과정적 역량에서 주도력을 이제 주도성을 갖추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하위 요소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이미 다 돼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 학교에서 했을 때 주도성 갖추기 위해서 그 동기 요소, 환경 요소 막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세부 매뉴얼인 거지. 그 다음에 인성 역량도 인지, 인성 아주 세부 매뉴얼이 있잖아요. 인지 역량 어때? 세부 매뉴얼이 있잖아. 정보 역량 우리 인지 심리학의 5가지 요소로 쫙 정리해내는 역량이 있잖아. 우린 다 준비해놨다고. 그것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못 보여주지. 그죠. 네. 근데 그걸 안 보여주면 그거는 파퍼에서 그림으로 넣어주라고. 근데 파퍼에서. 이거를 들으신 교사들은 교육계에 있으신 분은 우리 개정 교육 과정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들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목적적 역량에 대한 그런 가치나 그런 비전이나 그런 중요성을 학교에서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 과정을 만약에 학교에서도 다 이런 거 한다 했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 근데 학교에서도 다 선생님들이 알고 있죠. 네. 또 목적적 역량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이런 교육을 하면서도 평가 방법들이 그 목적적 역량으로 갈 수 있게 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그냥 평가 무시되고 기준. 있다라는 거 보여지는 거지. 모르는 건 아니고. 아니지. 근데 이제 방금 말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태양계 운행 법칙을 이해할 때 수금지와 목토처럼 각각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케플러가 발견하기 직전에 스승 브라헤가 다 가지고 있었어. 너무 많이 알았어. 정보가 어마어마했어. 케플러한테 넘겨받았을 때 케플러가 보고 분석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데 거기서 중요한 컨셉이 나온 거지. 지구가 돈다면이라는 가정하에서 이 모든 정보를 배치했더니 거기서 패턴이 나온 거야. 그런 것처럼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이 많은 요소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란 말이야. 이렇게 지금 말한 이것이 이거야. 이거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고. 그냥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본인도 그거 낫게 알아. 이것도 알아. 이것도 이렇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한때는 자주 학습이 맞아. 그런 식으로. 센터가 막 생겼잖아요. 이것만 하면 된다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누가 설명해 성공한 사람들은요. 딱 그 순서 절차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걸 따라가거든요. 근데 성공 못한 사람들은 이 절차가 바뀌고 또 절차가 무너지고 이러면서 다 실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오늘 제가 인공지능 시대 앞에서 정말 교육의 단순성,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미래 교육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인공지능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 인공지능을 다스릴 수 있는 관리십 등이 바로 우리의 과제인데 그것이 바로 이 목적적 역량과 과정적 역량 안에 들어있다. 이걸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다. 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